시작했어요. 얘들아 다시 보자. 일단 페이지는 188쪽이고 여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할게.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은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안정성이 높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어서 얘를 측정하는 건 중요해. 왜냐면 안정한지를 봐야 되니까. 만약에 이 수치가 낮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올리려고 또는 도와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요 안에 포함되는 개념이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요 세 가지가 생물 다양성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을 평가할 때 얘네를 꼭 봐주셔야 되고 1학년 때 들었던 예를 그대로 들어볼 테니까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보자. 기억이 안 나면 새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만 있는 A 지형이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는 B 지형이 있어. 이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생태계가 다양해 보여? B. B가 더 다양합니다. 이거 할 수 있겠죠? 네. 왜냐면 얘는 육상 생태계만 있는데 얘는 육상 생태계랑 수생태계가 함께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다양할 것이다.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전적 다양성은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무당이가 두 마리가 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무당이를 그리다가 최근에 잘못된 점을 발견했어. 내가 무당이 이렇게 그리고 뭐 어떻게 그렸었지? 눈을 이렇게 그렸었니? 눈을 안 그렸나?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무늬를 찍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무당벌레는 여기에 무늬가 있지 않냐? 나 항상 얼굴에다가 무늬를 찍었더라. 옛날 영상 보니까 그렇던데. 어머머머. 그래서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인지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A 집단, B 집단이 있을 때 여기 A 집단에는 무당이가 무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B 집단에 무늬가 없는 것만 해서 어디가 더 유전적으로 다양해? A. 여기가 더 다양한 거 여러분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왜 색깔이 다른데 유전적으로 다양합니까? 라고 하면 색깔을 내는 뭔가 단백질이나 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더 다양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통 유전적 다양성을 비교할 때 우리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으로 대부분 내줘. 근데 다른 종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얘는 잠자리고요. 얘는 파리예요. 똑같이 생겼죠? 잠자리랑 파리가 있을 때 누가 더 유전적으로 다양해? 누가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 잠자리일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누가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모른다가 답이에요. 아무 조건이 없잖아. 그지? 잠자리가 유전자가 많은지 파리가 유전자가 많은지 몰라. 근데 만약에 어떤 표라든지 다른 정보를 줬어.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게 답이다. 알겠죠? 옛날에 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거는 모른다가 답인데 얘가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틀린 목입니다. 알겠죠? 알 수 없죠. 어떻게 알아? 파리가 많은지 얘가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종다양성. 우리 종다양성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히 했었는데 종다양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종의 수를 나타내는 것. 종의 수가 많을수록 종다양성이 높고 종의 비율이 적절할수록 종다양성이 높고 이 종의 수를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서 생원에서는 이제 기억해야 돼. 종 풍부도라는 표현을 선생님이 1학년 때도 알려줬었어요. 풍부도. 요 개념. 종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종풍부도라는 개념을 쓰고 종의 비율이 적절하다는 종균등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예시 보자. 여기에는 A도 살고 B도 살고 C도 살고 D도 살고 A도 살고 B도 A, B 살. 1번 지형, 2번 지형이 있을 때 1번 군집, 2번 군집이 있을 때 누가 더 종풍부도가 높아? 1번이 더 높죠. 그죠? 얘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는데 얘는 A, B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거 찾을 수 있죠. 요거랑 우리 1학년 때 했던 그림 한번 보자. 이 소리 나서 닫았구나. 소리. 가성 또 들어갔니 나? 1학년 때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그 나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먼 기억 과거 속에. 한번 더 올려보자꾸나. 여기로 가는 게 빠르겠지. 안 빠르네요. 아, 요 그림. 기억을 못 하셔도 같이 봅시다. 나오고 있지? 얘를 보면 여기 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나라고 적혀 있고, 가 군집에는 몇 종류의 식물이 있어? 네 종류다. 어제 숫자를 못 셀러서 네 종류. 소나무, 자작나무, 신갈나무, 구상나무 있습니다. 여기 몇 종류 있어? 네 종류. 자세히 세 보면 네 종류가 있습니다. 똑같이 네 종류가 있으니까 이건 뭐는 똑같아. 종의 수는 똑같아. 네. 다른 말로 종 풍부도는 똑같다. 근데 가랑 나 중에 좀 더 생물 다양성이 높은 곳이 있어. 나. 어딜까? 나라고 대답해줘야 돼. 이거 왜 나예요? 하나가 이걸 버리는. 소나무 가는 똑같이 네 종이 있는데 뭐가 비율이 훨씬 많아? 소나무 비율이 훨씬 많아. 요거 우리 배웠던 방영구에서 배웠던 걸로 표현하면 상대 밀도가 무진장 높지 않니? 그지? 여기 전체에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많잖아, 개체수가. 네. 그죠? 그리고 얘가 만약 자작나무가 하나 죽었어. 그럼 여기에선 자작나무가 아예 없는 거니까 몇 종으로 바뀌어? 세 종으로 바뀌지 않는 걸로. 그죠? 생물 다양성이 낮죠. 그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혹시나 똑같이 자작나무가 하나 죽더라도 문제가 돼 안 돼? 다른 자작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안정하다라고 판단해서 얘가 좀 더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뭐가 높은 거야? 종의 수는 같은데 종의 균등도가 더 높기 때문에 얘가 종 다양성이 높다,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생물 다양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배웠고,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게 다야, 여기 파트. 그래서 교과서 줄 끄면서 가봐요. 이것 때문에 항상 소리를 끄시는 거. 접촉 소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생물 다양성이란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모두 포함한다. 유전적 다양성은 이런 걸 의미한다.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어디쯤에 줄 쳐야 될지 알겠죠? 저는 개념에 대해서만 줄을 칩니다. 올릴게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다양한 감자 품종, 다양한 종의 감자를 키우는 경작지 A랑 한 종만 키우던 B랑 병이 유행을 했어. 그랬더니 병에 강한 녀석도 있고 약한 녀석도 있었기 때문에 강한 녀석은 살아남았겠죠, 자연 선택돼서. 근데 한 종만 기르던 곳은 얘랑 유전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가 병에 걸리면 얘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싹 다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의 변화, 뭔가 변인 수가 생겼을 때 좀 더 안정하게 생태계를 유지한 거는 다양한 거다.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종 다양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종 다양성은 종의 다양한 정도를 판단하는 건데, 풍부도는 종의 수고 균등도는 균이란 정도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게 여기에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험 직전에. 생태계 다양성은 서식지의 다양한 정도이다라고 할 수 있고, 서식지가 다양한 게 왜 안정적입니까? 라고 하면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좀 많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물이랑 땅이랑 같이 있는데 살던 애가 적응력이 높을까? 땅에만 있는 애가 적응력이 높을까? 물, 땅 다 적응한 친구는 혹시나 비가 오더라도 물이니까, 물에 적응을 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좀 더 안정하다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내려보시고 여러분 1학년 때 제가 이런 걸로 질문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초원, 사막, 툰드라, 해양 중에 어디가 다양성이 더 높아 보여? 그림상에는 해양이 높아 보이는데 실제로 비교하면 누가 더 높을까라고 물으면 몰라. 가서 봐야 돼. 알겠죠? 가서 보셔야 됩니다. 가서 방향구 던져가지고 연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봐서는 모른다. 그 다음 여기 서로 다른 생태계의 접경지대에 인접한 모든 생태계 자원을 하면 조용하다. 그러니까 생태계가 접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땅이랑 바다랑 호수가 뭐 만난다든지 이런 부분에는 여러 생태계 자원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물 종이 많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가 된다. 특히 갯벌 생각해 보시면 갯벌은 어때요? 땅이면서 바다면서 하여튼 독특한 지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갯벌이 굉장히 다양성이 높다. 가치적으로도 높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갯벌과 관련해서 좀 핫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회 계통이라든지 현세변이나 사회문화라든지 또는 생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사회 과목 또는 뭐 바탕 과목을 듣다 보면 또 국어, 영어 지문에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단어를 혹시 들어봤니? 네. 이제 지구 온난화가 너무 가속화되면서 후손들에게 이제 더 이상은 탄소를 늘렸다가는 지구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도 체감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체감하는 세대고 저는 어릴 때랑 지금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6월에 바람막이 입고 다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건 뭐지? 너무 더워요. 체감하고 있는데 그나마 우리나라는 많이 안 느껴지는 딱 중위도 지형 북반구의 중위도 근처에 있기 때문에 좀 안 느껴지는데 우리 적도나 극지방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선진국끼리 야 미국 1년에 너 200만 탄소 배출해서 이상 배출하면 벌금 엄청 때릴 거야. 이걸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얘는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작으니까 얼마밖에 못 받겠어? 50. 한 50 정도밖에 못 받아. 그런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어. 미국은 알래스카도 있고 그냥 산유국이야 얘도. 기름 난단 말이야. 기름 엄청 많이 팝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은 팔 게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없어? 기초 자원이 한 개도 없어. 우리나라 공장 안 돌리면 망하는 나라입니다. 제조업이 엄청 발달한 나라란 말이야. 50 갖고 먹고 살 수 없어요. 굶어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탄소 배출권을 나라한테 이렇게 배분할 때 한 개 조건이 있어. 갯벌 같은 탄소를 많이 흡수해주는 지형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지형에는 마이너스를 해주겠다. 이런 조건이 있어. 갯벌은 탄소를 엄청나게 흡수해줍니다. 지형의 특성상. 그리고 여기 사는 생물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0 정도 해줘. 우리나라 갯벌들. 그래서 얼마나 할 수 있어? 150까지 줄여도 된다. 그래서 이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질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누군가 지휘를 할 것이고 탄소를 더 배출하면 거기에다 벌금을 내던가 돈을 내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 돼. 미래에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이슈가 과학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갯벌 지형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어릴 때부터 봤고 막 조개 잡고 개찌렁이 잡고 쏙 막 빼먹고 이런 거 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갯벌 전 세계에 4개 나라밖에 없다. 그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의 갯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탄소 배출권에서 유리하고 옛날에 이거 생기기 전에 지구 온난화가 이제 살살 될 때 90년대 후반쯤에 어떤 나라에서 갯벌 팔라 그랬어. 그 나라는 미래를 본 건지 모르겠어. 안 팔았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그때는 땅 지키는 게 중요해가지고 외국인한테 땅을 왜 파냐 이래서 안 팔았는데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돈 엄청나게 준다 이거거든요. 어쨌든 갯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근데 갯벌이 땅이면서 바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간척을 많이 했어. 간척이라는 단어 알아요? 네. 위에 땅 덮어가지고 도시로 만들었다면 지금 다시 뜯어내고 있어. 그 도시 돌리는 것보다 이게 더 이득일 것 같아서 조만간 이해되시죠? 요런 갯벌이 핫해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시사에 도움이 되고 내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생물 다양성의 가치. 생물 다양성이 높으면 뭐가 좋습니까?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예시를 작년에 선생님이 들어준 것 같아요. 요 생태계가 있고 요 생태계가 있어. 얘는 되게 생태계가 단순해서 사슬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지? 네. 여기서 내가 메뚜기 죽이면 어떻게 될까? 쥐도 쥐도 죽고 매도 죽고 풀만 잔뜩 생겨 있는 생태계가 될 겁니다, 그죠?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메뚜기 죽이면 어떻게 될까? 괜찮아. 토끼가 있기 때문에 올빼미, 뱀, 매가 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개구리만 이렇게 죽을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잘 살아갈 겁니다. 그죠? 안정성이 훨씬 높죠. 생태계가 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생태계일수록 안정적이다. 얘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그 다음 생물 다양성이 왜 같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자원으로 쓸 수 있잖아. 1학년 때 했었습니다. 식량으로 쓸 수 있고 의약품으로 쓸 수 있고 의류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핫해진 거는 이 생물의 유전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 유전자 편집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무당벌레 점 색깔내는 그 유전자도 나중에 소중해질 수 있어. 그 색깔이 어디에 이용될지 모르니까 그 단백질이나 물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알아봐주시면 되고 읽어보시면 여기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해치는 인간의 영향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불법 포획과 남획, 환경오염, 외래생물 침입 등이 있는데 뒤에 거는 여러분 잘 알아.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즘에 점점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요거는 조금 따로 색칠해가지고 공부를 따로 조금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있는지 보면 1학년 때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한 반도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안 한 반도 있다. 여기 이제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같이 보면 넘어가거든요. 보자. 예를 들어서 선진리성 우리 가봤잖아요. 네. 거기 좀 크죠? 거기가 가로 세로 1km 정도 될 거야. 그래서 선진리성이 이렇게 있고 거기를 가로 1km, 세로 1km라고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선진리성 가운데 그냥 사람 다닐 만한 요만한 길 하나 낼 거야. 요런 길 하나 낼 거라고 이렇게 사람 다닐 수 있게. 이게 옛날 우리 생태학 연구가 안 됐을 때는 별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했어. 이만큼 큰 숲에다 길 하나 냈다고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요만한 길인데 흙으로 만든 길인데 뭐 자연을 해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생태계가 망해가는 거를 우리가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망해가냐면 뭐 보세요. 우리 일단 노란 거 지워볼게. 뒤로 가기가 없니? 야. 지웠을 때 우리 생태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서식지에 따른 종들이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서식지의 중앙에 주로 살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 얘를 중심종이라고 해요. 중앙종, 중심종이라고. 글자 잘 안 보이죠? 섀도우가 중심종. 대부분의 포식자들 있잖아요. 포식자들 2차, 3차, 4차 소비자들이 여기 포함돼. 왜 중심종은 여기 살아야 할 수밖에 없냐면 얘는 뭘 많이 먹어? 1, 2차 소비자들 많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가서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가서 여기도 가서 먹을 수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만약에 얘가 중심종이 여기에 몰렸다 치자. 어디밖에 못 가? 여기랑 여기밖에 못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없어서 죽어. 그래서 얘네는 중심 쪽에 위치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하나 내면 우리한테는 길 하나지만 얘네한테는 무슨 일이 생겨? 중심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이 중심종에 대해서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중심종에 있으면 무슨 종도 있는 거야? 가장자리 종도 있어.
우리 대부분의 초식 동물이라든지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바깥쪽에 주로 살아요. 그러면 중심을 내가 이렇게 길을 냈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요? 서식지가 이렇게 잘려. 그걸 서식지 단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잘린 서식지에서는 지금 중심이 어느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줄었어? 보라색으로 표현하면 면적으로 치면 여기가 이만큼 우리 중심종이 살 수 있는 지역이 날라간 거예요. 그지? 그럼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줄겠죠. 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생태계가 망해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에 왜 이런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그림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중심종 많이 살죠. 한 둘, 셋, 넷, 다섯. 요 5마리가 살다가 단편화가 일어나니까 2개밖에 없어. 그죠? 그 중에 또 잘 적응할 수 있는 애가 있는가 하면 못 적응하는, 여기서는 곰을 그려놨는데 곰 같은 경우에 넓은 텃세가 필요합니다. 서래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없으면 이제 곰은 죽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다양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다. 알겠죠? 이게 서식지 단편화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우리 인간들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학년 때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여기에 다리를 이렇게 놔줘. 잘 다니라고. 근데 별 도움이 되겠니?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처음에는 심지어 어떻게 만들었냐면 콘크리트로 다리 놔줬어. 누가 봐도 인공 구조물. 동물들이 저거 건널 것 같아? 벌레나 쥐 정도만 좀 건너기 엄청 낯설어가지고 보다가 한번 밟아보고 막 도망간단 말이야. 차갑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요즘엔 조금 발전했더라. 보자. 일단 여기에서는 뭐 매립, 간척, 방파제 이런 것도 생물한테 영향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고, 포획, 남획, 환경오염, 외래생물 침입 이런 거는 조금 잘 읽어봐 주십시오. 알겠죠? 읽어봐 주시고 여기서도 조금 도움될 만한 거 하나 조금 다른 얘기하면 생물 농축에 대해서 조금씩 문항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핫하거든요. 다른 건 안 짚어드리긴 했지만 생물 농축에 대해서 조금 핫합니다. 저는 내신을 안 낼 거예요. 다른 말 안 해줬기 때문에. 근데 요즘 미세 플라스틱 들어봤어요. 네. 최근까지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한다, 우리 몸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얘기는 많았어. 근데 연구한 사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작년인가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플라스틱 사용이 늘어나면서 연구가 막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근데 겉으로는 영향이 잘 안 드러나. 예를 들면 우리 커피집에서 테이크아웃하면 종이컵 주잖아요. 거기 안쪽에 물질이 발견인데 그게 이제 방수 처리를 할 때 약간 플라스틱 성분이 들어갑니다. 우리 몸에 흡수 안 된다고 가정하고 만든 건데 이제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검출이 안 돼. 근데 이 검출기를 만들어서 검출해줬더니 차가운 아이스를 먹을 때는 한 2조개 정도 나온대. 2조개. 근데 뜨거운 거 시키면 5조개 정도 나온대. 요거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흡수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세포에 박혀서 안 빠져. 세포에 그냥 들어가. 막 들고 전자를 띄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너무 작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요. 얘가 DNA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연구 중이다. 아직 모른다. 그리고 두 번째, 생물 농축과 연계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생선 좋아하고 해물 좋아하는 친구 아저씨 아줌마들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제일 처음에 요파트 할 때 고래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요? 얘가 크릴새우 먹잖아요. 기억나나? 이런 거 안 했나? 우리 생태계 시장 맨 앞에 그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래가 크릴새우 먹는데 이 크릴새우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영양물질이나 부유물을 먹거든요. 근데 바다에 이제 플라스틱을 우리가 많이 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미세 플라스틱이 잔뜩 있을 겁니다. 먹인 줄 알고 얘가 먹어. 얘가 죽을 때까지 어느 정도 먹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100을 먹는다 진짜. 근데 고래 크릴새우 하루에 몇만 마리 먹는다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나 혹시? 이거 4천만 마리 먹어 하루에. 하루에다? 그러면 얘 몸에 몇 개씩 얼마씩 축적될까? 4천만에
100. 그죠? 요 정도. 40억 개 정도. 수치로만 표현,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지만 40억 정도가 하루에 이렇게 축적돼. 이 고래는 몇 년 살아요? 보통 80살까지 사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를 잡아먹었다 치자. 보통 우리가 얘를 먹게 되거나 하면 한 20년 된 거 먹고 20, 30년 된 거 젊은 거 먹는단 말이야. 며칠이야 이거? 1년 300일로만 계산해도 9천이죠. 곱해 봐봐. 우리 얼마나 처먹어? 둘, 셋, 그죠? 3,600조니? 3경 6,000조니? 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요 정도가 농축돼서 와 우리 그냥 고래 한 마리 먹으면 생물 농축이 심각한 겁니다. 알겠죠? 마찬가지로 중금속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물질도 이렇게 우리한테 먹히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 생물 농축. 알고라도 있어라. 그래서 지금 연구가 활발하니까 조만간에 새로운 건강 정보들이 나올 것 같아. 이런 건 좀 피해라 라든지. 그래서 요거 잘 봐주십시오. 1학년들 주제 탐구도 제가 이걸 시켰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관심 있는 친구들은 한번 해보세요. 내신이랑 관계 없어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인데 단편화된 서식지를 연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생태 통로를 설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태 통로, 생태 다리 같은 거. 그래서 조금 발전된 다리 요즘엔 이렇게 설치한다. 옛날보다 좀 낫죠. 뭔가 동물들이 쓸 것 같아 이 정도는. 그죠? 그러면 진짜 콘크리트 다리 말고 이렇게 조성을 해서 좀 남겨두는 편이다. 그래서 여기로 하라. 그래도 우리가 아까 봤던 중심종이 여기 살 수는 없잖아. 지나다닐 수는 있어. 그죠? 그래도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아니 이 얘기 까먹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여러분은 생태 통로가 도움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수능에서는 맞다. 알겠죠? 맞다. 서식지 단편화의 해결 방안은 생태 통로다. 알겠지? 제가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국립공원이라든지 그린벨트 설정해서 아예 개발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다. 근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린벨트가 잘리는 것 같아. 이제 벨트라고 못할 것 같아. 거의 그린 단추 톡톡톡 이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또 자본에 대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핵심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핵심종 수달리게 해준 적 없죠. 미역만 이건 일단 시간 남으면 일단 다 해놓고 녹화해놓고 알려줄게요. 여기 다 있고 그 다음 여기 국립자원관이나 생태원을 만들어서 아예 종 다양성을 이렇게 유지하다가 필요한 지형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심어가지고 종을 늘릴 수도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씨앗을 보관하는 씨앗 같은 거 보관하는 데도 있고 우리 요 주변에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최근까지 경상대학밖에 없었어. 그 종자 보관하는 센터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식물학 교수님께서 하셨고 이제 그들 제자들이 제 나이보다 한 5살 위셨으니까 이제 살살 만들고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전국적으로 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태는 이렇게 끝을 내면 되고 녹화 이제 그만두면 됩니다. 이제 쉴 사람은 쉬시고 수달 얘기